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과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증언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조지호 청장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혈액암 투병 중이라서 앞선 두 차례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오늘 오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조 청장 측은 YTN 취재진에게 내일 10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병 중인 만큼 신문 시간을 포함한 형식에 대한 별도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변호인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 통상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까요? 두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는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의 신문조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 청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함께 증인으로 나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 셈입니다. 내일 10차 변론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 한덕수 총리와 홍정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었는데 오늘 바로 종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증거조사와 최후 진술까지 거친 뒤에 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내란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서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인지 몰랐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가 탄핵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통과되는 절차에 대한 공방도 있는데 이 사건은 또 별개로 다뤄졌지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탄핵 심판에 뒤이어서 열렸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고요. 이 사건도 바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쟁점을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적의원 과반이 필요한지 아니면 3분의 2가 필요한지 따지는 사건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권한대행으로 지위를 겸직하는 만큼 탄핵안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게 헌법체계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측은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임명된 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이 같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내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리죠? 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 신문 등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또 내일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돼 있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도 고려했는데요.
공용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법원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내일 형사재판엔 출석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조금 전에 끝났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4차 공판기일이 있었는데 조금 전 5시에 마쳤습니다. 증인신문이 이뤄졌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조만간 이제 결심을 앞두고 입장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 발언을 두고 이제 검찰이 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 검찰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했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걸 김문기 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통째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으로 다음 달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은 선고유예가 나왔군요. 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안보를 담당했던 고위 인사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이 진행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 징역형 등이 선고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이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의사결정의 배경이 됐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지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헌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재판 공백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윤 대통령과 한독수 총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이 정한 임기를 무시하는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재를 사법 로비장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40대 교사가 범행 전 인터넷에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0대 교사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A씨가 범행 당일을 포함해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색 시점과 어떤 살인사건을 검색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료 추가 분석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검색 시기와 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등 수사 과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계획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 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병원 진료 기록과 가정, 직장 생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A씨의 범행 동기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에선 사실상 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 남은 상황. 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교사 A씨가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경찰의 대면 조사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최근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 전체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에 마개가 씌워져 있는 등 정상 작동하기 힘든 상태로 보인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공사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시공사와 하청업체, 인허가 관련 기관 등 9곳에서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리조트 전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희생자 6명 모두 1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됐다며 작업자들의 이동 경로 등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라보가 그 PS룸 배관 주변으로 확인된 만큼 계속해서 화재 원인을 명확히 하는데 거기에 수사에 중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고. 사고 현장을 살핀 전문가는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기 힘든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화재 초기에 제대로 작동했다면 큰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을 거란 점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할 단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로 캡이 씌워진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단자라고 해서 감지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베이스만 있고 실제로는 감지기는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경찰은 리조트의 사용 승인 이후에도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진 게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면대로 건축됐는지, 인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뒤 수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일부가 입건된 가운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관련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의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에도 보도돼 전파성이 높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7,000여 가구, 1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건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구입 시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지방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재 B아파트에만 허용된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LH 매입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향후 비축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우량 입지의 아파트들을 중점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면 LH가 임대주택이나 기타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당에서 요구한 지방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한시적 완화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4월에서 5월 중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4조 3천억 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끝난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된 지 약 2달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총리 오늘 자신의 첫 탄핵 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에 첫 변론 기일이었는데 오늘 바로 종결이 됐네요. 네,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한 총리 측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빨리 결정을 해달라라는 의견 개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첫 변론 기일이긴 했지만 2번에 걸쳐서 준비 기일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고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 다수의 수사 기록과 사실조회나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서 많은 양의 자료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과 공유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나 증거 절차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첫 변론 기일에 첫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다소 신속하고 간결하게 재판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 총리 탄핵 여부는 한 얼마 정도 뒤에 나오게 될까요? 오늘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평일을 거쳐서 따로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즉 재판관들이 아직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만 있으면 사실은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할 수도 있었겠으나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과도 또 유사하게 같은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할지 여부는 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하와 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 사건의 선고기일이 중첩적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선고하려는 결심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적인 기간 동안 고민해서 숙고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 총리 측은 본인의 탄핵 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사안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탄핵 사유가 좀 더 간명하고 간결하고 쟁점이 더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인용대선회가 파면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증거 신청이라든가 방어권 행사를 요구했을 것인데 오늘 오히려 국회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만 한 총리 측에서는 증인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즉 한 총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속하게 탄핵 기각이 결정이 돼서 내가 국무총리로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단이 한 총리 사건 먼저 해라. 접수된 거 먼저 해라. 우리 거는 좀 천천히 시간을 허여야 되라는 주장도 했었던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국무총리 탄핵 심판 먼저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가 제출된 게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국회 측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로 든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그 내용인데 국회 측에서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기각했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관련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할 증인의 요지가 이미 사실조회서로 회신이 됐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증인이 이불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은 이미 사실조회서로 이제 관련된 국무총리실에서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하면 탄핵 관련한 어떤 재판 결과 평의에 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공동 운영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위반해서 왜 그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 없는 자와 공동 운영을 계획했기 때문에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가 국회 주장의 요지이지만 이 부분 역시 이 공동 운영하자는 내용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됐고 그와 관련한 절차들도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위법한 부분인가는 판단의 영역이지 지인의 입으로 확인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오늘 2시에 시작을 해서 1시간 반 만에 종결이 됐고요. 또 4시에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1시간 정도 만에 바로 종결이 됐습니다. 각각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일단 예상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의 양상 신속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속도감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지금 채택이 안 되는 측면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현재 한 총리를 둘러싼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유가 일견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위헌적인 부분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어떤 위법과 위헌 사유로서 국무총리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어떤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단해 볼 수 있고요. 특히 가장 큰 소추 사유로 주장했던 것이 비상계엄에 방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조했다라는 법률적인 개념은 이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모종의 적극적인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론되는 한 총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더 말렸어야 됐고 더 최선을 다했지만 막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 정도의 그 언행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국무총리에게 있었는가. 설사 이렇게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파면에 이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방조의 구체적인 행위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있어서는 국회 측 주장대로 방조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했으나 막지 못했다라는 점만 확인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근거로는 수사기관에서도 한 총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방조를 했거나 공범이라고 했으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기소하거나 관련된 판단을 했을 것이나 지금 한덕수 총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되지 않은 신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으로 제적위원 과반이냐, 대통령 기준으로 3분의 2냐 이걸 가지고도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안이 가결되면서 소추됐을 때 의결 정수수를 국회의장이 과반수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반수가 아니라 대통령직과 상응하는 3분의 2로 의결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탄핵소추 자체의 행위가 부적합해서 각하되거나 부적합한 행위로 비춰봤을 때 절차적인 하자가 흠결이 크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실체적 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겠죠. 그런 만큼 의결 종수수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최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결 종수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부존재한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헌재에서 지금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평의는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국회 측의 주장은 국무총리 직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그 직책에 대해서 방점을 둬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지금 한 총리 측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를 할 수 없어서 그 업무를 권한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있으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준용에서 해야 된다. 대통령의 업무의 성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것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양쪽 다 비슷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헌재가 이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의결 종수수를 어떤 것에 방점을 둘지에 대한 판단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인정을 하거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된다면 한덕수 총리는 바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이게 단심제고 이게 불복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결정문이 한 총리에게 송달되고 과정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즉시 업무에 복귀해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어떤 국정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했으나 이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한 총리가 이 국정의 어떤 최고 책임자 현재로서는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내일 있을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얘기도 해보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할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뭐 특별히 언급은 안 한 것 같고요. 내일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의 진술을 번복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번복해서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라고 하기에는 과거 발언이 중첩적,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할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상황이고 관련된 정상적인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또 탄핵 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또 지금 앞서서 2번이나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사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오늘은 마음이 바뀐 것 같네요. 마음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강제 구인의 어떤 암시를 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선서에서 발언하는 그 발언의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특히 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만약에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경우에 법률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여론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부분 또 인간적으로 이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고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본인의 증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10차 변론기일이 추가적으로 채택한 마당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은 이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 익힐 여지가 있고 또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구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해서 변호인과 상의 끝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출석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때처럼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실관계를 진술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의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하면은 뭐 국회 측에서는 어제 공개된 검찰 진술 조서 내용 포함해서 진술 조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쟁점입니까? 현재 이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대통령 측에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측과 헌법재판관들이 확인할 가장 중요한 그 증인 신문의 대상은 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직접 보고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 받았습니까? 이렇게 형식적 진정 성립, 이러니까 절차적인 어떤 부분을 위반한 점이 없는 조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 국회와 지금 대통령 측에서 쟁점으로 두 가지를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 및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 측에서는 수사기관 때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싶어 할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이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과 불일치한다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다고 한다거나 또는 조지호 청장이 기억의 오류로 이렇게 잘못 대답한 것이 아니냐 또는 오염되거나 누군가의 회유로부터 이런 진술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탄핵하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조지호 청장이 알려지기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 경찰 병력이 투입해서 했던 실질적인 결과론적인 행동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봉쇄를 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질서 유지만 우리가 담당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미니 병력 질서 유지를 위한 경력 배치 이런 부분과 또 일치하는 진술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을 확인하고자 증인신문을 다수 준비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내일 윤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내일 오후에 있는 헌재 탄핵 심판에는 출석을 할지 말지 아직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내일 출석할까요? 중요 증인이 출석하는 만큼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 건재함을 과시하고 최후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조지호 청장의 증인에 대한 진술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증언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대리인들과 상의해서 관련된 신문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홍장원 차장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탄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접 듣고 이 절차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이슈가 되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그 메모, 헌재가 아직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고 보류 상태인데 뭐 탄핵 심판뿐 아니라 내일 뭐 준비기일 시작되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메모는 결국은 그 당시에 이 주요 요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명단이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들었던 내용을 이제 메모의 형태로 기록을 했고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옮겨 적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메모의 존재 자체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될 여지가 있지만 이런 메모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람들이 쓴 어떤 그 자필 관련한 기록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말했다는 사람의 전언과 적은 사람의 어떤 증언과 그리고 이걸 옮겨 적은 사람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했을 때 그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특히 현재는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가필된 사본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증거의 신빙성은 낮아지는 게 통상적인데 이 진술이 신빙성이 낮아지는 부분들을 증언의 진술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진술한 다른 보좌관, 이걸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로 신빙성을 높일
잡기가 굉장히 관건이 될 요소가 있고 중요한 증거이고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기억의 오류라든가 다소 표현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거나 이 진술의 번복이 있는 점을 굉장히 부각해서 강조해서 신문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어떤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까요? 과거에 주장됐던 주장을 모두 망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를 여러 번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구속 취소 사유 중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우리가 목도했던 체포영장의 발부부터 법원의 간할 문제부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장을 하면서 이 수사의 불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발부된 영장의 불법성과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이게 기소되기까지 시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던가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당성이라든가 위법성, 부당성 그리고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받아야 된다는 점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란자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경고성 계엄을 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지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의 인권권을 침해하고 영장 없는 체포를 한다거나 의결권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방어권은 달라 이렇게 재판관에게 직접 의견 진술할 수 있고 그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을 1시간 반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유동적으로 움직였었는데 내일은 2시간씩 줬단 말이에요. 이게 3월 중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선고기일과 증인신문 시간을 조금 더 부여한 것은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 측에서 워낙 재판관들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와중에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할 시간을 안 주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 시간을 요청했으나 그것마다 제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3명에 한해서는 과거의 증인들과 다르게 조금 더 시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방어권 보장에 좀 더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개념에서 대통령 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총 시간은 늘어났지만 양쪽이 허용하는 시간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관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시간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허용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 배경은 뭡니까? 이것은 법원에서 미리 이제 검사 측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이 좀 미진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만큼 구체적 사실을 큰 틀은 유지가 되지만 세부적으로 좀 특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했던 언론 인터뷰와 그 인터뷰의 구체적인 발언과 이게 왜 허위 사실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을 해서 나열을 다시 하는 작업들을 거쳤기 때문에 주요 공소장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형식과 표현을 좀 더 가다듬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된 공소장을 정리를 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른바 633 원칙에 의거해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재판부의 의지는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고 양측에서도 공소장 변경하라는 것도 나름대로 검찰에 숙제 주고 변호인 측에서도 계속 관련된 주장을 명료하게 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3월에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쟁점으로 지금 다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또 추가 증인 채택 여부나 추가 증거에 대한 조회 신청 여부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변론 기일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3월에 2심 판결이 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3심이 언제 나오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심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간혹 그 전원합의체로 회부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소심 판결에 관련해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이제 기각이 된다면 4개월 안에 대법원 사건이 확정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 소부를 거쳐서 전원합의체로 간다고 한다면 중요 사건은 뭐 1, 2년, 2, 3년에 걸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간이하게 기각할 결정인지 그 부분 판단이 남아있을 것 같고 특히 위헌 심판 제청을 할 정도로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어떤 법리적인 쟁점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좀 치열한 법리적인 쟁점도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는 오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을 결심 공판으로 정했는데 결심 공판에서는 어떤 일이 행해지고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건이고 그와 관련한 판단도 굉장히 방대한 양의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사실 판단과 관련해서 오류가 없는가, 증거 법칙에 오류가 없는가, 그 신빙성 여하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1심에서 나왔던 주장을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최종 변론 격으로 이제 굉장히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된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 개진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도 1심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검토되고 증거 조사가 됐던 사건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다소 짧은 기간 안에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굉장히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증거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예정된 대로 3월 안에 이제 결심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다. 다만 이재명 당대표 측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르는 사건인 만큼 굉장히 새로운 어떤 증인과 증거와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고자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변수가 뭐가 될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교체가 된다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2월은 법원 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바뀐 것은 아니고 인사이동 철이기 때문에 배석 판사나 이 중요 재판부가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형사 재판부의 구성원들이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변론을 갱신해야 되고 변론 갱신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갱신하면 새로운 재판부와 그 뒤에 이어진 절차를 그대로 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긴 한데 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증거 조사를 다시 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핵심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고 증거 조사하거나 증인 채택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만큼 지금 재판부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앞으로의 절차가 더 길어지고 더 많은 재판을 해야 되는 만큼 새로운 재판부가 와서 다시 시작할 그 기존에 이제 변론한 것을 토대로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에서 검찰은 투표 사무원의 착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전기 때문이라고 제204호점의 1비 관리관이 모아스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 정책 실수 올랐을 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에 발표할 자동차 관세율은 25% 수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도 25%로 시작해서 1년에 걸쳐 인상할 계획을 밝혔는데 둘 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25%라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What about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다만 외국 회사에 미국에 공장을 지을 시간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A couple of big ones in Mexico just got canceled because they're going to be building th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s very simply because of what we're doing with respect to taxes, tariffs, and incentives. 또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미국과 같은 2.5%로 내렸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자동차 관세는 현재 바뀌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관세에 맞춰 부과하는 상호 관세라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인 자동차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 속에 최태원 회장 등 민간 경제사절단은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미국 수출 1, 3위 품목으로 지난해 전체 미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동차는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미국에서 벌어들였고 반도체는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자동차의 관세 25%가 매겨질 경우 연간 수출액이 9조 원 넘게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동차 업계는 가격 상승, 결국 경쟁력 저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거둔 어떤 전체 수익의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가 사라지는 이런 아주 반도체의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 고대역폭 메모리는 한국 제품 말고는 대체할 수 없어 큰 피해는 없겠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현지 투자 확대와 미국 내 공장을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고비를 넘을 방침입니다. 관건은 관세 부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입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입니다. 정부는 대미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온 사안들에 대해 점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플랫폼 규제 관련 사안 등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관계자들은 사절단을 꾸려 직접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미팅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의 우리나라 위기라는 얘기도 많은데 좀 앞으로 업계들과 좀 위기도 기회도 있죠. 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등 20대 그룹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동행했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제조 시설 투자 등 협력안을 가지고 이틀간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정책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민간 통상 외교에 나선 경제계가 어떤 성과를 들고 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북한 송환 대신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실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리모 씨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송환 방법을 미리 알아본 듯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이라며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 같으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본국 상황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의 협약이라든지 또는 기타 제3국가 그 전쟁 당사국 간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선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날 경우 본국 송환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종전 협상에서 포로 맞교환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포로로 공식 인정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물론 북한군의 한국행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 의사만 확인되면 송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국제법 검토와 관련국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북미 대화를 준비하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론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장례 절차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장제는 파주 통일로 추모공원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서울 기온이 2도에 머무는 가운데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계속해서 많은 눈이 더 오겠고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호남 서해안, 휴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기류입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건데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절반이 찾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는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는 절반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앞서 40여 명이 참석해 대선 출정식이란 평가를 받았던 오세훈 시장의 행사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토론회 주제를 벗어난 현안 질문에 답도 피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높은 지지율은 우리 사회의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향한 충성을 가볍게 보는 것 같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선 어떤 의혹은 정당하기도 하다며 이를 가려낼 행정적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장성이 부족하단 지적엔 자신은 진영을 떠나 약자를 보살피는 게 첫 번째 직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밑바탕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봤는데 제가 좌쪽에 있었든 우쪽에 왔었든 간에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6일 SNS를 통해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한동훈 전 대표는 저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380여 쪽 분량의 책에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와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 탄핵안 표결, 당대표 사퇴까지 2주간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저자 소개에 검사 이력은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본인이 그 당대표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한동훈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중원 결투 적자는 자신이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계속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데 여당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은 여전히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개별 행보까지 단속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의원들도 사실상 특정 주자 힘 실어주기에 나서면서 물밑 경쟁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정당이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 안팎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을 꾀하면서 진보의 영역을 다른 야당에 내어주고 야권을 통합하겠다는 시도로도 해석되지만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앞으로 중도 보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우클릭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이 대표는 발언 다음 날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하는 내란 종식 원탁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내란 명태균 특검 통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3.1절 공동집회 등에 합의했는데 진보 정당들의 일정 부분 공간을 열어주는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에 대비한 야권 통합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 성향 야당인 개혁신당의 참여도 요청했지만 개혁신당은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탁회의는 어떤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의 연합체인 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정치 세력, 정당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상속세 손질에 이어 이번엔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개편도 시사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한 중도층 확장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 발언을 겨냥해 일제히 비민주적 모력사적 발언이다. 한 번의 선언으로 당의 정체성을 바꿀 순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산 조선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우클릭이 아닌 실사구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보다 앞서 외교 안보 이슈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이 대표가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거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선 기획단 출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선 공약과 정책을 다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면서도 민주당 등 야권 전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긴 했지만 참작할 사정이 많아서 과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수사에 착수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탈북어민들의 신체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한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데 담당자만 처벌하는 게 해결책인지도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재판부가 사실상 무죄라는 것을 양형 사유로 짚어줬다면서 검찰 기소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우리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정부 관계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3가지 발언을 공소 사실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는 등 11.6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사형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은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 또 유족 측의 재심 청구 5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궁정동 안전가옥 만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건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밤이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사건으로 꼽히는 바로 11.6 사건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던 정황이 있고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 개입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유족의 입장입니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 사형 집행 45년 만에 법원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과 가혹 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가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과거 기록 등을 재심 사유로 본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방향을 바꾼 11.6 사건과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태가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결과가 나올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종전협정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반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망했다고 타박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까지 내비쳐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사저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이 잘 됐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뭘 했느냐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탓했습니다. And I'm very disappointed. I hear that, they're upset about not having a seat. Well, they've had a seat for 3 years and a long time before that. This could have been settled very easily. 트럼프는 더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 필요성까지 암시해
친러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ell, we have martial law, essentially martial law in Ukraine, wh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종전 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선 원하는 대로 하라며 미국은 멀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군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답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연일 우호적 신호를 주고받는 반면 우크라이나와는 720조 원에 이르는 전쟁 비용 청구 등 사안마다 부딪히며 냉랭한 기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談判에 시동을 걸자 중국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언을 곱씹어보면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왜 그런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년을 끌어온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사우디에서 만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 EU 등이 빠진 종전 협상에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我们乐见一切致力于和平的努力，同时我们期待所有当事方和利益攸关方都能适时参与到和谈进程中。 물론 유럽과 관계 회복 등을 의식한 원칙 표명일 수 있지만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속내는 복잡합니다. 먼저 그동안 평화 중재역을 자처해온 중국이 뒤로 물러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 17곳과 평화의 친구 그룹까지 만들어 여론 형성에 나섰던 노력도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복귀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점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유럽 수출이 막혀 헐값에 사들였던 러시아 천연가스 판로가 흔들릴까 걱정입니다. 미국산 LNG에 15% 보복 관세까지 매긴 배경이었던 만큼 무역 전쟁에서 지렛대도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다음 표적은 중국으로 옮겨질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히토류 채굴권을 요구한 것도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염두에 뒀다는 방증입니다. Trump wants rare earths because the American economy is highly dependent on Chinese sources and it's a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risk. 냉전 시절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던 미국. 지금은 러시아와 역할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판국이라는 걸 중국도 모를 리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위기설에 대해 위기도 기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사절단을 이끄는 최 회장은 오늘 출국 전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예고와 중국의 추격 등 한국 반도체 위기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경제 사절단 일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미팅이 예정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다녀와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각국 비관세 장벽도 상호관세 부과 관련 검토 요소로 천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점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과제를 뽑아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각 부처에 이달 중으로 점검 과제를 정리해달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이 구속기한이 끝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면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합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진행되는데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와 함께 구속 취소 신문도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정한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진행에 소요된 10시간 32분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에 소요된 34시간 13분 중에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에 앞서 법원은 방문객과 일반 차량의 청사 진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청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추가 경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동차를 타고 출발해 비공개 경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구속 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거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탄핵심이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장성들에 대해 보석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여전 사령관 등 피고인들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없는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고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장 2달 뒤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 공백 방지는 명분에 불과할 뿐 사실상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이들이 편향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때문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 장악을 위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가 여야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등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전국 주도권 다툼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 공천 전반을 들여다본다며 정치 공세용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지 하루밖에 안 지났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이송이 꼬리 자르기를 위한 것 아니냐며 여전히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창원지검의 수사 발표를 두고도 맹탕이라고 깎아내리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과반 아니었습니까? 맹탕도 그런 맹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두고 사법 갑질, 정치 테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연이은 인사권 행사를 정조준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승진은 누가 봐도 용산 작품이라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며 대통령실 추천은 무조건 오케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임기 말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것이든 내란에서의 활약에 따른 포상 차원이든 무리하고 부적절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제2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야 대표와 정부, 국회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민생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 쿠폰 예산도 양보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 삭감시킨 예산부터 되살리라면서 반도체 특별법 문제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 첫 회담 테이블엔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 여러 현안이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무엇보다 추경 논의가 시급하다며 여권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인공지능 추경을 언급하고 한국은행도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의 중재안도 제시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 예산 13조 원을 포기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소비 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도 국정협의체에서 함께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분야에 한해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일방 삭감했던 예산을 복원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의 청년 일자리 추경 제안 역시 일회성 일자리는 아무 의미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에 얼마나 투입할 생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여당은 대신 반도체 기업을 찾아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의 유보적인 야당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주 52시간 예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 공론입니다.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선 국민연금 받는 돈과 내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는 일단 이견이 없지만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의 경우 42%를 고수하는 여당과 최소 43%에서 44%를 주장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협의회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논의할 쟁점도 많은 데다 현안마다 시각차도 선명해 상호 입장만 확인하는 빈손 회동이 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의사 수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마다 의대 신입생 총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년도 신입생 증원폭을 각 대학 총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냈습니다.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져야 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 내년도 의대 정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부칙을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대학 총장이 오는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원점에서 의대 증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원 규모니까 만약 3,058명서부터 5,058명 안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가지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의 의대 증원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추계위 등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추계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네.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한이 있는 문제니까. 하지만 의정 갈등에 실마리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대학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만약을 대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년 의대 입시의 경우에는 부칙 내용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계위 구성, 의료정책심의 심의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으려면 이미 입시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한 차례 더 법안 심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대전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고 김하늘 양이 재학했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2주에 걸쳐 가해 교사의 휴직과 복직 승인 과정, 또 폭력 행동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분리조치 등 적절한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 집에 점심을 배달하고 운전은 물론 공사 업무에 동원되기도 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사립학교 교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한 내용인데요. 교육청 감사는 물론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 고용노동부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 확인 결과 가해자는 학교 이사장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이사장 주거지의 점심 배달부터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 업무 동원까지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 15명, 이들 모두 수시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취재 결과 일부 갑질 사례는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학교 관계자는 이사장이 지시해도 안 될 일을 해당 여성이 지시해 문제가 됐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고통이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그렇게 한정 적은 거고 뭐 분명히 하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 그런 사실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지 뭐 제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2명으로 구성된 특별 근로감독팀을 학교에 파견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좀 중대하다 싶으면은 형사처벌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뭐가 나온 건 없으니까. 강원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법인의 회계, 교무학사, 갑질 여부 등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이번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10대 딸이 숨지고 어머니와 아들이 크게 다치는 등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용산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거실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양동훈 기자가 전합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시커멓게 탄 빌라 안을 소방대원들이 수색합니다. 책상과 의자, 매트리스 같은 살림살이가 화마가 덮치기 전 일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을 보여줍니다. 늦은 밤 서울 녹번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0대 딸이 숨졌고 어머니와 10대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폴리염화비닐 필터 제조 공장 2층에서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근무 중이던 직원 7명이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류 위험물인 핵산을 다루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천장에서 20kg에 달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분리돼 거실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지 55년 된 데다 앞서 안전진단에서도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긴급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고령 택시 운전사와 화물차 기사 등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기존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99%에 가까워서 유명무실한 자동문 검사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수 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60대 후반 운전자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40여 년간 경력의 버스기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시청역 사고로 촉발된 고령자 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택시, 버스, 화물기사의 평가를 강화합니다. 매년 100명 중 한두 명만 탈락하던 정기 자격유지 검사의 판정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7개 항목 중 최저 등급인 5등급을 2개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었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과 도로찾기 등 4개 항목 중 4등급이 2개 이상만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75세 이상은 병원에서 하는 의료적성 검사로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검사에 떨어진 뒤 반복 숙달로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4차부터는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추적 검사도 의무화됩니다. 고혈압, 당뇨는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 당뇨, 진단, 의료구는 현재처럼 운전은 할 수 있으나 6개월마다 혈압, 혈당 검사를 제출하도록 하여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하반기엔 시행되도록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14만 6천 개, 40대는 6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서 두 연령대 모두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수요 시위에서는 지난 16일에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정기 수요 시위에서 길 할머니의 영정사진과 촛불 등 추모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헌화식을 진행했습니다. 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생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질 않는 17,796명의 안전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의 99.8%가 안전하게 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 명은 태어난 해에 학대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서 친부를 사법 처리했고 다른 한 명은 안전 확인이 안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가정 방문 과정에 학대 의심 아동 3명이 발견돼 1명은 학대로 판명났으며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88세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양쪽 폐에 폐렴을 앓고 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뒤에 여러 질환이 잇따라 확인돼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영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TV 방송에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a questo, se è vero, sarà una disgrazia, perché fa pagare ai poveri disgraziati che non hanno nulla. 가톨릭 희년을 맞아 연초부터 분주했던 교황은 지난 14일 갑작스레 입원했습니다. 기관지염 악화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호흡기에서 여러 종의 미생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의 양쪽 폐에 폐렴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20대 시절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o in these cases, the progression of the disease and the necessity of the therapy is more difficult that in patients more young. 병원 앞에는 촛불을 든 신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세계 곳곳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교황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한결같이 기원했습니다. Che migliori presto, che possa ritornare alle sue funzioni. We're reading in the newspaper that the situation is not so good. So really we wish the best for him. 교황은 지난 2021년 대장 수술에 이어 신경통으로 고생했고 지난 연말과 지난달에는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현재 안정된 상태지만 치료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한파와 폭설이 또다시 일본을 강타하면서 눈사태에 스키를 타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의 5m에 육박하는 눈이 쌓인 곳도 있는데 열차 운행 중단 등 교통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거리는 이미 어른 키높이 이상으로 눈이 쌓였습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에 이젠 치운 눈을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ちょっと減らしてかんと雪のやり場がなくて。はい、いいわ。 한파를 동반한 폭설이 서해안을 따라 북일본에서 서일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은 많은 곳엔 494cm의 눈이 쌓이는 등 곳곳에서 300cm 이상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설과 산사태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테현의 스키장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이 눈에 파묻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스키장 코스를 벗어나 스키를 타다 눈사태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홋카이도에선 스키장 주변을 점검하던 직원이 눈사태에 휘말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붕 위에 쌓여있던 거대한 눈덩이들도 떨어져 내리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일주일 사이 집 근처 눈을 치우다가 눈에 깔리는 사고 등으로 7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감속 운행을 하는 등 교통 차질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한파와 폭설이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도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무척 차가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2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마치 한겨울처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7도, 안동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대전 3도에 그치겠고 특히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울릉도 독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호남 서해안, 휴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추위 속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